어떤 문제를 다른 문제랑 되게 흡사해 보일 때가 있어요. 거기서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진짜 다르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보통 비슷한 거를 우리가 찾잖아요. 아, 이거 내가 본 거야. 이거 내가 아는 거야. 네. 이런 회로가 별로 공부할 때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음, 지금 왜 그 아는 거에 계속 누르고 있잖아요. 쌓고 있잖아요. 음, 이게 설사 똑같다 그러더라도 닮았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로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시간을 더 많이. 음, 그리고 실제로 다릅니다. 제가 여기 음, 뒤에 선생님 써주신 무릉도원, 호전몽, 신부 요런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동화가 게다가 이제 언뜻 너무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서 이렇게 네네. 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아주 잘 도착을 하셨고 그러면 그런데 달라의 시간을 더 이렇게 쓰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책으로 이 우르바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이제 비슷한 것들을 발견했을 때 네, 어떤 건 비슷하지만 오히려 다른 점을 찾는 게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네. 네, 차이점을 그, 찾는. 네, 같은 거를 발견하신 데까지는 온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서 멈추면은 그냥 음, 그 진도가 안 나가요. 그 음, 그냥 원래 아신 거 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럼 그냥 음. 계속 느낌이 오시죠, 해석쌤. 네, 그냥 그 자리에 네. 있는. 음,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우리 다 아니, 근데 그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차이를 보는 걸 되게 어렵고, 같다고 하는 걸 뭘 같다고 한 건지도 더 따져봐야 되는데, 그, 동화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부딪힐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이야기 틀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한 수도원에 우르바노란 젊은 수도사가 살았습니다. 이 수도사가 살았는데, 독실하고 학구적이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에 장서실에 열쇠를 보관했고 장서를 지키고 많은 아름다운 책을 썼대요. 보니까 틈만나면 성경과 다른 책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우르바누는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한수강과 같을 뿐이니 이 구절을 읽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 의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해숙쌤 이게 같다라고 하면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예술 작품이라는 전제 아래 예술 작품 이게 비교를 하려면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조건이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동화와 동화를 비교하든지 기행문과 기행문을 비교하든지 그런데 예. 동화와 기행문을 비교하는 이러면 그때 이제 조건을 맞춰주는 문장을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일 경우에 같다. 두 작품이 매우 닮았다고 하면은 첫째는 주제가 같다. 두 번째가 모티프가 같다.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같다는 느낌이 오시죠? 뭐 권선징악이다. 그럼 뭐 모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구조가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 떠오르시죠? 예를 들면 그림 형제 동화집에 나오는 공주가 집을 나가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숲, 집 이런 식의 왕복 운동을 하는 구조가 있다고 보면은 음, 집이나 숲의 의미는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미야자와 겐지나 그림 형제 동화집이 구조가 비슷하죠. 네, 구조가 같다. 그다음에 모티프가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나 미야자와 겐지도 그다음에 그림 형제가 수집한 동화도 숲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음, 숲에 대한 정의가 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작품이. 그러면 구조가 같지만 모티프의 성격이 다르다일 수도 있고 구조가 다른데 모티프를 같은 걸 쓴다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방식으로 틀을 맞춘 다음에 설명을 넣어야 됩니다. 음. 글을 쓸 때나 문학 작품을 분석을 할 때, 요 정도입니다. 그냥 틀이. 궁금하신 점이? 아, 네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우르바노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은, 이거는 아주 이렇게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진리를 의심하다가, 아니야, 그건 진리였어 하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러면 그 핵심이 떠오르시는 거는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있는 모티프적 차원이거나 의심했는데 믿게 된다라는 구조이거나 음, 아니면 깨닫자라는 주제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해석쌤 느낌이 오시죠? 예, 자, 네.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 이게 참 뭔가 닮았어. 이게 뭔가 닮아서 아주 좋고 그런데 작은 작품을 토론할 때는 갖고 오는 거는 별로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음, 이게 우리는 지금 밀도가 이렇게 사람이 적으니까 밀도가 높아서 토론이 잘 되는 편인데 보통 조금 규모가 커지면 아, 나도 그 얘기 알아. 이래서 이제 토론이 산으로 갑니다. 음, 그럼 글을 쓰려면 산으로 안 가게 더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교하게 글 쓸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잘 음, 써야 되고. 음, 그러면 이제 다시 우르바노로 돌아가서 음, 의심을 했는데 어, 갑자기 딱따구리 새를 발견했어요. 새가 노래를 막 불렀어. 그 새를 따라갔어. 막 여러 개 따라가다가 숲속까지 갔는데 새를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게 돌아왔어. 참 신기하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연로해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라진 거죠. 이런 진리 체험이 도대체 뭘까?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더 압축해 보면은 새를 따라가서 황홀해진 거죠. 여기 어떤 내용적 진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뭘 의심했냐면은 주의 목전에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수도사는 시간이 흐른다라든지 뭐 원인과 결과가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영혼밖에 없어 이런 거를 노래를 따라가다가 자기가 늙은 걸 발견해. 그 영혼을 이렇게 이제 체화한 거죠. 체화. 진리의 체화. 그리고 본인이 부서져서 어,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에 1, 2, 5, 4에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영혼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대한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밑에 셋째 줄에 이제는 이해하고 먼지 속에도 존재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주님, 저는 거대한 먼지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먼지가 되어 사라졌어요. 그리고 뒤에는 엄청나게 이제 겸손하다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막 책을 쓰고 막 장서각 열쇠를 가진 그런데 제가 아는 건 되게 일부예요. 실은 이런 걸 깨달아서 그 주제를 진리에 대한 깨달음일 수도 있고, 저는 이 뒷부분에 겸손하장가 주제가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제 이렇습니다. 요렇고. 그러면 이제 무릉도원 이야기 다시 희숙쌤의 말씀을 돌아가면은 도연명이 무릉도원에 복숭아 꽃을 찾아가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뭘 의심했는데 거기를 가게 됐다라든지 그러니까 복숭아 꽃이 어떤 데인가 그 다음에 밑에서 넷째 줄 시간 개념을 잃어버린 게 아니죠. 지금 이건 영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지금 이게 그 문면에 그대로 영원이라고 있다는 걸 의심했고 영원하다는 걸 알게 됐고 시간이 흐른다는 게 아니고 영원 속에 어, 그대로 이렇게 돼서 시간 개념을 잃어버린 게 그러니까 해수쌤 더 돌아가셔서 다시 읽고 이 동화책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게 익혀야 될 거는 읽는 그 기술이죠, 기술. 이렇게 작은 거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이제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장자의 호전몽, 꿈이냐 현실이냐 혼란스럽다. 전혀 아니에요. 이 작품의 우르바노는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그 다음에 서정주의 시 신부, 요거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 약간 비슷합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결국은 그런데 신랑이 돌아와요. 그때 매운 죄로 내려앉는데 요게 여기서는 조금 안 맞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기다려가지고
뭐 노쇠했다든지 그 기다림은 허무하다든지 그다음 헛된 것이 이게 부서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구조는 그런데 작품 전체를 이렇게 다 포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르바누는 몰랐는데 새소리 듣고 숲에서 깨달아서 현실에서 사라진다. 이걸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 가라앉은 요 새색시 이게 이제 부부는 맞는데 부부는 어, 안 맞고 이렇게 됩니다. 어, 그 새는 뭐냐? 딱따구리. 글쎄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하면 학생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차이를 본다는 게 그러니까 저는 쓰면서 공통점이라나 제가 왜 공통점을 생각하는지만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이게 안 맞으면 비유가 맞지 않는 거라는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그 부분에 살짝 집중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도 안 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더 쓸, 그 뭐, 어, 사실 제가 뭐 안 쓴다고 선생님들이 모르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비슷한 부분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똑같은 걸 찾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읽으면서 차이점이나 비슷한 점을 발견했으면 그게 뭔지를 쓰는 건데 약간 뭔가를 잘 모르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차이점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제가 글을 읽고 쓰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걸 조금 지금 매번 매 시간 네네.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네요. 네. 네네. 그 선생님의 독자는 선생님이 많이 아시는 거에 감동하는 게 아닙니다. 아, 해숙쌤이 이런 걸 귀하게 보시는구나. 음, 여기서 큰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음,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음,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공부가 이렇게 되거나 뭘 알 때 사람이 말을 더듬거리게 돼요. 음, 그게 좋은 거예요. 음, 유창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음, 이 시간을 잘 즐기시면 좋겠고. 자,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제에서 지금 책이 끝났는데요. 안데르센이 그 시간 의식이 매우 문제가 됐다, 안데르센한테. 요 안데르센이 시간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자 여기 써볼까요? 안데르센에게는 어떤 주제가 있었나? 그래서 시간이라는 주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체 있죠, 주체. 주체인데 그게 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런 큰 주제 중에 또 뭐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해숙쌤? 안데르센이 좋아하는 주제랄까? 음, 음, 안데르센이. 음, 예. 음, 안데르센이 가장 음, 관심 있었던 문제는 뭘까? 음, 자, 그 어떤 에세이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기로 한 여러 가지 주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과 나눴는데 전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아무 기억이 없는데 각자 갖고 계시죠? 예, 음,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어, 그런 작업 저는 이렇게 종이에 선생님들 과제 뒤에 많이 또 공부해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또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음, 이 진짜 관심 있었던 게 뭘까 이런 이제 큰 거 보고 그거를 풀려고 어떤 방법을 쓴 걸까? 이거 조금 그 자서전 읽기 전에 우리가 하면은 자서전을 읽을 때, 아, 이런 또 일이 있었구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엮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자율학습 포함해가지고 자서전 들어가시기 전에 전이 좋죠. 들어가면은 그 음, 일생에 또 이제 막 빨려 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가장 큰 문제였구나. 그 다음에 음, 이 시간 앞에서 말하고 쓴다는 것, 이런 문제를 음,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고, 시간과 관련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라든지, 폐허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소재적으로는 기차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 역사 문제, 덴마크 역사, 음, 그 역사가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시간이 타임 테이블처럼 시계를 차고 다니는 세계, 시계가 있는 세계에 들어가서 그 마녀배달부 키키처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되게 압박을 많이 느끼면서 그 흐름에 저항을 한달까?
뭐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옳은 것일까라는 거리감 속에서 뭐를 해보려고 했던 안데르센의 시대도 되게 많이 느껴져서 시간. 그러면 헬센 느껴지죠. 큰 주제는 시간인데 그걸 어떻게 푸냐면 기차를 넣어가지고 동화를 그려본다든가 그 다음에 시계탑을 써본다든가 이러면 이게 다 모티프 단계입니다. 글을 그냥 바로 지금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우리 각자의 내가 어떤 글을 쓸까 이거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수가 있지가 않아요. 내 언어가 그렇게밖에 못 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잘 쓰니 못 쓰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 쓰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고 안 쓰려 그래도 안 써지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그냥 누가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면은 어 그래 이렇게 각만 보면 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안데레스의 첫 문장을 그리고 첫 문장을 쓰시기를 절대로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 첫 문장이 제일 어렵던데요. 저는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뭘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건데 어, 첫 문장에 자신이 붙으려면은 시간 많이 필요하죠. 그냥 제가 지금 글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이 써보는 거예요. 안데르센은 시간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 이 첫 문장에.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작품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 뭐 지금 그냥 그 계획 없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안데르센이 이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때는 또 이럴 수 있었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안데르센은 이제 당대의 어떤 시간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시간관을 가지는 게 그러니까 당대의 주요 시간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뭐 기차가 달리는 정량화된 시간, 원인과 결과가 인과적으로 도출되는 시간, 목적론적 시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고 그 입장에 대해서 뭐 좋다고 하든 반대로 하든 그 태도를 표명하기 위해서 특히 이 작품을 썼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 작품을 시간의식의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 해. 여기까지가 서론이 되면 동화를 쓰기 때문에 이제 저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의 도입에 이 동화는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요 본문 들어가는 첫 번째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동화를 요약하기. 요게 아주 잘 써야 돼요. 그 요약은 누가 뭐 했다 뭐 했다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식 측면에서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때 유리쌤이나 또 분석이 잘 됐는데 뭐 이런 키워드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다. 그런 걸로 봐서 뭐 어떠 하다. 그리고 비슷한 작품으로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요까지는 이렇게 이제 내가 정리를 한 건데 중요한 거는 핵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침을 하시네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이런 안데르센을 보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요까지가 그러니까 도달할 지점은 이거 공부를 했더니 내가 뭔가에 대해서 어, 생각이 든다. 요까지 도달해죠. 요런 그림 같은 거 있습니다. 이게 효과적으로는 음, 그러니까 지금의 저는 뭐를 안다라는 게 잘 그러니까 안다는 것보다 아는 기술을 익혀야 된다. 쓰는 거, 써서 뭐를 한다기보다 쓰는 기술을 익혀야 되는구나. 언어에 대해서 내가 그 진로적 차원에서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문턱인데, 내 방식으로 어쨌든 뭐 문제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것도 해야 되고, 지금 한 게 요 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안데르센의 큰 관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그거를 들어갔다 와 보니까 나한테 뭐가 보여. 요런 거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그런데 큰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게 그 인문학 공부할 때 되게 좋거든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텍스트 전체를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헬프생께서 이 우르바노일 경우에 마지막 문장에 우르바노가 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요 말까지를 다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부 있지 않습니까? 신부.
그 신부는 지금 먼지가 됐다는 거에 포인트를 찍어야 될지, 부서졌다는 거에 포인트를 찍어야 될지 해석에 따라 다르죠. 모두를, 오케이, 선생님, 전부를 장악해야 돼. 전부를. 앞문장부터 그러니까 끝문장까지. 이렇게 하고, 시간의 식이 중요하니까 먼지가 되다도 약간 폐허 느낌이고, 부서지는 느낌이고, 이런 느낌을 그 스티븐 컨의 그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그때 읽으셨죠? 네. 네,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라는 스티븐 컨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과거, 프루스트의 폐허 뭐 이래가지고 이 시대의 과거 이미지를 문학과 회화에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보니까 이 폐허가 과도한 시간 압박에 대한 긴장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뭐 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거 이제 참고하는 거고, 그 사람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관점에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선생님 보시면, 해주쌤 쓰신 글도 핵심 키워드는, 끝에 뭐가 이렇게 부서진다, 혼란스럽다, 이런 거니까, 제목도 유령과 설화라기보다, 어쩌면 또 따따구리 입장에서 보면 또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그 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안데르센이 나무도 좋아하는데 새도 많이 나왔던 것 같죠. 뭐 그러니까 안데르센에게 새의 의미 이러면 지금 자 안데르센의 새의 의미는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느낌이 오시죠? 그건 완전 모티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도 됩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새가 나오는 걸 다 봐야 돼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새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화나 신화가 아주 좋아하고 국립민속박물관에 지금 아니 꼭두각시가 그 꼭두에서 나왔나 봐요. 아세요, 꼭두라고? 다녀오셨어요? 이게 꼭두가 장례식에 들어가는 인형이더라고요. 그 전시도 좋은데 국립민속박물관이 리뉴얼을 해가지고 그 앞 전시실도 좋더라고요. 이게 근데 장례식에 쓰는 인형이나 부장품 중에 새가 많죠. 뭐지? 이런 생각도 들고. 새가 뭘까? 그다음에 라스코 동굴벽화도 버드맨 새 쓰고 숫대 새고 새가 뭐지? 그건데 이제 뭐 딱따구리다 이러면 이제 더 들어가는데 그런 방식으로도 읽을 수 있어서 안데르센이 좋아하는 자연물의 어떤 뭐 안데르센의 자연관 자 이러면 안데르센이 자연에 관심이 있었다 이러면 이제 새로 갈 수도 있는데 안데르센이 자연에 별로 관심이 수정쌤? 네. 안데르센이 자연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이 없다고 해야 될지 있다고 해야 될지 다 애들이 근데 이런 거는 그때 그 유리쌤이 그 동화 생태학이라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는데 생태는 기본적으로 자연의 순환과 리듬과 관계적 사고라는 말로 이렇게 그 생태학 자체가 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데르센 자체는 자기에게 되게 집중하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안데르센 찾아보니까 자수는 한 권만 쓴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혼자 자서전을 많이 썼어. 이 해에도 쓰고 저 해에도 쓰고 아무튼 독특하신 분이네요. 자기를 이해해야 된다. 자기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니까 자연은 관계적이고 전체적인 건데 자기가 세다면 안데르센 자연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작품을 잘 보셨습니다. 그 꼭두 전시는 아주 인상적인데 그게 다 진짜 인상적인. 꼭두가 그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 도록은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공짜로 다 다운받을 수 있는데 국민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가면은 근데 그 도록은 절대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크기라든지 질감이라든지 대상과 내가 이렇게 공감하는 거를 도록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 이제 참고를 하고 가면은 되죠. 그리고 들어가면 도록 말고도 볼 게 많은데요. 그게 원래 전통적으로 상여에 꼽는 인형인데 나무로 만드니까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는 20세기 거예요. 20세기인데 그 다음에 사람 인형이에요. 근데 설명을 보면 사람이 아니래. 엔젤 개념이에요. 근데 엔젤이
신여성이 있어, 거기. 신여성 얼굴을 한 엔젤이 있는 거야. 아, 너무, 아니, 무슨 이런 애니즘이 있어. 그러니까 20세기에는 그 전통적으로 상해에 있는 인형들을 20세기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그 신여성 신총각 뭐 이런 것도 있고 서양 선교사들도 나와. 이게 음, 어떤 영성을 인격화하는 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부장품 전시 좀 돼 있거든요. 신발이라든지 동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관심이고 근데 그거보다 그 앞칸 상설 전시관 앞칸에 한국의 사계 거기 물건이 똥지게 있다. 우리 유리쌤 똥지게가 있어요.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똥지개는 기술 인력에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방식으로 동화적 감수성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거기 가면 그게 되게 인형이 귀여워요. 되게 동화적이야. 그런 의미에서 아기자기하고 많은 캐릭터가 출연하고, 가보고 싶으십니까? 근데 거기에 시간이 그 아주 많이 들여야 되는 전시더라고요. 짧게 보고 왔는데, 이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연아 선생님의 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아쌤 읽어주세요. 왜 마지막에 이런 상상을 하셨어요? 그냥 이게 저는 이게 손을 갑자기 씻었다는 거랑 잘못이 아니다. 이게 계속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 앞에 또 손을 씻지 않는구나. 막 카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얘 도대체 손을 씻었으면 그냥 얘가 아예 이 사건으로 바뀐 걸까? 아니면은 그냥 어떤 그 사건의 계기로 그 순간만 그렇게 된 걸까라고 하다가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아이는 또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또 판지나 뭐 다른 걸로 좀 성을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고 있지 않았을까 싶었어. 쓰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제 아야 하시다고 하더니 지금 괜찮으세요? 네, 컨디션이 이번 주에 그 근데 바다도 좀 아파가지고 같이 아파 음, 피곤해가지고 고생해. 지금 뭐 어떻게 뭘 해드릴까요? 아유, 고생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버텨.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이럴 것 같다라는 거를 순수한 작품 안에서 반드시 찾아야 돼. 해숙쌤? 그럴 것 같다. 아니고, 그냥 찾아내기로 난 했다. 이게 그냥, 내 공부하는 내 방법이 질문이 떠올랐다. 일단 찾는다. 일단 할 때까지는 한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아니면 이게, 그, 누가 답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어, 이제 사고 방법의 문제.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진짜 안 좋아. 그 지점에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어, 네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잡을 살 때는 이 작품 안에서 어떤 책을 잘 읽냐, 못 읽냐는 그 작품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를 장악하면 돼요. 그래서 누가 뭐 그건 몇 페이지, 뭐 저건 저기, 뭐 이렇게 막 그 방어하듯이 하는 게 이제 잘 읽고, 그게 또 디테일에 집착하지 않고 내맥을 가지면 정말 잘 읽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참 좋은 거죠. 안데르센한테 이제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손을 다시 더럽히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자, 얘가 손을 이제 깨끗이 씻게 됐다 그러면 변한 거잖아요. 안데르센은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해. 타고난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제 연하쌤 느낌 아죠. 요거는 작품 넘어선 거. 그러니까 근데 글을 쓸 때는 연하쌤 순서를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가면은 좋습니다. 요 그림 카드 얘기는 지금 할까요? 지금 안데르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뭐가 많냐면은 안데르센이 문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ABC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문필 감각은 뭐 글씨 잘 쓴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다가 안데르센 진짜 쓴다는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네.
그런데 뭘 써야 되냐, 뭐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문자나 언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네. 요런 방식으로 안데르센은 그 되게 지표가 되는 작가로 보여요. 작가로 보이고 언어적 관점에서 인류학을 공부를 할 때 이 안데르센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들어가면은 그림 카드잖아요. 이게 ABC 책이랑 비슷한데 이 카드 제 카드 놀이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규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고 이게 뭐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르치는 게 있는 거죠. 다르게 해석될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르게 해석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카드가 그러니까 이걸 저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 뭐 맞죠? 뭐 이런 의미를 다른 카드 진짜 이거 몰라서 맞습니까? 제가 다른 카드랑 붙여보면 이 뜻이고 또 이상한 이게 이 언어가 되게 어, 표현되는 것하고 표현되는 거하고 표현하는 게 같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의 소리 있잖아요. 소리, 음성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여기서 발화가 되지만 섞이잖아요. 뭐 오토바이 지나가고 뭐 여기 뭐가 들어가고 약간 기운 같은 게 섞여가지고 이 발화 자체는 끊어낼 수가 없죠. 발화하는 소리는 분위기 뭐 이런. 근데 이 소리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에게 전달을 할 때, 만약에 이제 그 제가 뭐 우리 베어하우스에서 무슨 말씀드렸는데, 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수정쌤이 인문세의 다른 세미나에 가셔서, 기현쌤한테 뭐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거랑 회의록을 쓰자. 그래서 이거를, 어, 읽어라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후자 있잖아요, 후자. 이 회의록을 쓸게, 그 세미나 후기를 쓸게, 이거 봐. 이거 자체가 근대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지금 제가 말씀 잘 드리고 있죠? 아닌가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뭐를 신뢰하냐면 문자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제가 그 문자를 신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요런 데 안데르센이 서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도 새 걸 만들었다, 한 걸 만들었다 이러기도 하고 그 사전을 보면은 옛 사전에는 수탉이 있어. 그게 제 진짜야. 근데 새로운 ABC에는 그런 게 없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 문자 언어에 대한 어떤 긴장이 느껴진다. 그러면 수정쌤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ABC 읽을 때 그 수탉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수탉 있지 않습니까? 수탉. 그 수탉이 좀 문제가 돼요. 수탉이 동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수탉이 풍향계로 많이 쓰이잖아요. 뭐 유럽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왜 그럴까 싶네요. 그리고 그 꼭두 전시회 가보니까 거기에 장례하는 그 상야에도 수탉 같이 보이던데 닭이 있다. 닭목을 쳐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 뭔가 닭이 뭘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이게 제가 재밌는 게 사슴 있잖아요. 사슴.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책을 꼭 읽어주십시오. 진짜 궁금해요. 해숙생이 어떻게 보셨을 거고. 아니, 왜 아무 말이 없어? 안 읽으시는 거야? 아니, 진짜, 나의 친구들이 제 공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너무 궁금하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왜? 그 모노노케 히메에 사슴신이 나옵니다. 왜 사슴이야? 사슴이 동물인데 식물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 광물에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슴인 것 자체가 아니라 한 개체가 두 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신화가 좋아해. 이걸 양의적이라고 하고. 근데 수탉도 못 날아서 좋아하나? 이거 제가 생각 잠깐 해봤고, 얘 뭐야? 샌데 걸어? 막 이런 것도 있고, 수탉은 아침에 있는 애야, 밤에 있는 애야,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된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거 이제 모티프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공부를 왕 늘여놔야 돼. 왕 늘여놓으면 우리가 어디서 보는 게 있다와, 근데 이제 문자에 대해서 일단,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그 위조지폐 있잖아요. 제가 그게 돈 얘기로도 읽을 수 있는데, 위패 자체가 이거예요, 이거. 카드랑 똑같아요. 만 원은 만 원인데, 솔직히 말하면 종이죠. 걔의 가치는 요 면이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같은 종이인데, 꽁이 4개 붙은 애랑 3개 붙은 애랑 취급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여진 거를 절대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숫자를 믿는 게 아니고 숫자가 쓰여진 거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여진다는 것 자체에서 엄청난 신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쓰여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쓰여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은 끊을 수가 없는데 쓰는 건 끊는 거잖아요. 현실은 중단이 없죠.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앞에 수정쌤이 계신데 말을 하는 이 순간에 수정쌤이랑 저랑 분리가 됩니까? 이 말 누구 거일까요? 그렇잖아요. 듣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때 그거 내가 말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말하는 거지. 입을 한마디 안 한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거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달라지죠. 그럼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지 그런 방식으로, 왜냐면은 이게 동그라미가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잘라냈을 뿐이고, 하필 그런 방식으로 잘라냈을 뿐인데, 그걸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쓰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쓰면.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어, 쓰여진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긴장과, 때로는 이 공포까지 느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제 카드가 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쓰여진다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열심히 카드인데 그것도 뭐 다 없어질 종이지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 작품이 그림 카드라는 작품이 문제작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자체는 그 돈 얘기 나오는 그거랑 되게 저는 오버랩이 그러니까 해죽쌤 그렇게 오버랩이 될 때 지금 제가 모티프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썼다는 거 제가 잘 설명드렸으니까 하나는 돈 얘기고 하나는 카드 얘기인데 표현된 거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모티프를 쓴다까지 말만 풀어내면은 이 두 작품을 비교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혜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두 작품 얘기여도 좋고 지금 떠오르신 생각 궁금합니다. 네네. 네. 네, 선생님 네. 또 그림을 그리시니까 그린다, 표현된다, 종이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그림 카드 문자 이걸 오면은 쓰여진 것에 대한 긴장이란 표현이 되게 와닿는데요. 음, 신문에서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취재해서 쓰면 그 받은 사람은 항상 이거 너무 실제하고 달라 이런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네. 이미 쓰여졌고 유통이 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뭐가 없어라고 신문에 났는데 실제로 그 집에는 그게 있어. 근데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집엔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쓰여진 것 하니까 그 생각이 좀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자의 착시죠. 이게 근데 이게 진짜 테마예요. 지금 이미지의 착시에 걸려 있잖아요. 문자는 여지가 그래도 있는데 이미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인류학적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 저의 포인트는 제가 진실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어떤 식의 착시가 일어나는데, 유리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착시를 착시라고 가져가느냐와 착시인데 맹목을 걸어가지고 없는데 있다고 우기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고도 없는데 있다고 하고 있는 걸 없다고 하고 그런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ABC 책으로 잠깐 가보도 이게 뒤에 해제도 보셨습니까? 해제도 볼 수도 있고 자서전에도 자서전 안데르센에 대한 제가 그 우리 읽을 거리를 찾을 때는 안데르센 평전을 못 봤는데 안데르센 평전도 있더라고 영국 작가가 쓴. 근데 거의 안데르센 전기를 따라가는 방식이어서 저는 전기를 읽는 게 지금 그 괜찮은 것 같고 자 ABC 책을 가보면은 자, 옛날에 자 1152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ABC 책을 위해 새로운 운을 만들어냈다. 그는 옛날 ABC 책 요거 이제 옥현생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옥현생 그린카드 아 증조 할아버지 옥현생을 가기 전에 오늘 문자 얘기부터 먼저 하면은 과거와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 옛날 거, 오늘 거. 그런데 밑에서 셋째 줄 알파벳이 대단하다는 거죠. 알파벳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알파벳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되게 허투루 생각했는데 그 일본어 세미나에 곧 올라올 그 나우시카는 정리계곡의 아니 곤도마리는 정리계곡의 나우시카인가 그 책에 그 번역본 올라올 건데 거기 꼭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알파벳이 만들어질 때 자음부터 만들어집니다. 자음부터. 다 자음만, 이거, 저만 몰랐네요. 지금 표정 보니까. 자음부터 만들어지는데, 자음부터 만들어지는 건 뭐냐면, 자음부터 만들면은, 그 알파벳 자체는 표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문자가 아니에요. 누가 다 그냥 소리를 디코딩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리를 디코딩 할 때, 모음을 채워넣게 돼 있어요.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글만 갖고 해볼게요. 우리 한글도 자모가 있으니까. 보통 언어가 자모가 있는데요. 그 자음의 개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닌가? 제가 모든 언어는 모르겠네요. 그것도 연구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자음만 있는 거를 보고 이거를 풀 때, 읽어서 풀 때 읽는 사람이 자기 소리로 다 채워 넣어야 되잖아. 이거 말을 넘길 때. 우리도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러면 아니 그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 초성만 치세요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걸 자기가 이제 알아서 애들이 겐또 때려가지고 막 보여주잖아요. 그중에서 선택하고 그런 걸 하는 거죠. 자음이 먼저 온다. 이것도 재밌고 왜냐면 모음 자체는 이렇게 규격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음이야말로 발화적이고 소리적인데 자음은 이미지가 자음은 이제 연구가 이걸 하시죠. 그걸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모음이 들어와 가지고 소리를 완전히 이렇게 가둔다라는 게 그 곤도마리는 정리계곡의 나우시카인가 거기에 조금 설명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책 다룬 책 많죠. 월터 홈 선생님의 책도 있고 줄리언 제임스의 책도 있는데 근데 요는 지금 이것도 이제 ABC인데 알파벳이 너무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알파벳이 중요하면 그 발화가 갖는 엄청난 관계성을 탁 재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읽어서 소리 내기. 자, 그래서 1152에 보면은 밑에 셋째 줄에 세상을 알파벳이 지배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새로운 거다. 알파벳이 지배를 하든 말든 나랑 관계없다 이런 게 있는데 이 거의 식자율도 높아진다는 생각이 드시죠? 많이 읽게 됐다. 문자를 읽을 필요가 늘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벳이 갖는 힘은 너무 놀랍다. 모든 것이 알파벳이 나열되는 순서에 의존한다. 요런 게 오늘 저녁에 유리쌤과 제가 공부할 슈마어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도 가져갈 만한 구절인데요. 위계가 없잖아요. 그 순서만 나온 거. 순서는 위계 아닙니다. A, B, C, D 중에 A가 제일 중요해? 아니에요. 똑같죠. 앞에 있어서 A를 자주 쓰긴 하지만 순서가 있다는 것 자체는 A와 B. 그런데 정근대 사회에는 노비, 양반 뭐 다 위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되게 평등, 동일, 위기 없음, 알파벳이 그런 걸 만든다 이렇게 되네요. 기차도 그때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1153에 기쁨, 슬픔 다 알파벳이 준다. 문자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들어가 있고 알파벳이 서로 따로따로 놓이면 아무런 의미도 만들어지지 못하는데 정렬, 늘어선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이 옥현 선생님도 조금 이 시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시계. 옥현 선생님께서 쓰신 게 시계네요. 시계 부분에 옥현 선생님 빠진 건 뭐냐면 이 시계가 누구 시계인지를 쓰시면 됩니다. 시계 자체가 국가 시계죠, 국가 시계.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평등한 것들이 이리저리 흩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얘기죠, 요게. 붙여야 된다. A가 C랑 붙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막 하나님이 인간의 말 알파벳을 넣고 인간의 힘이 알파벳이 만드는 힘보다 열등하고 이렇게 되면 요 넷째 줄 같은 경우에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왜 매체가 주체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걸까? 굳이 말하자면은 시스템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알파벳이 어, 여기 이제 전도랄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대문자 A에 이제 수탉이 나와가지고 오래된 ABC 책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수탉이 나와가지고 아, 새 ABC 책을 한번 읽어볼게. 이거죠. 읽어가지고. 그래서 쓸모없는지 알게 될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너무 중요한데 그 이제 옛날 사전의 답이 새 거 읽어보면 진짜 쓸모가 없어. 그래서 1154에 따분해. 그 다음에 뭐 좋은 데도 있구나. 그 다음에 115. 뭐 이게 어떻게 이해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진짜 이게 사전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사전의 용례를. 결론은 뭐냐면은 1157의 마지막에 Z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뭐 차가운 서풍 뭐 이 다야 끝이 아니야. 읽히게 될 거야. 이 주제 뭐야? 이렇게 가고 그런데 이 1158의 새 ABC 책은 죽게 될 거야. 아니야. 이미 죽은 거지. 거긴 수탉이 없어. 이래서 자, 유리쌤 요런 문자가 어떠십니까? 이게 이제 안데르센이 먼저 썼는지 먼저 얘기했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혹은 주로 애들일 수도 있고 애들이 있는 공간일 것 같은데 들려줄 때 저 그림책 읽어준 거나 인형극 하듯이 이 그림 알파벳 어, 책을 가지고서 한 장 한 장 펴면서 여기에 나온 애가 막 말하는 것처럼 하고 여기에 이제 써 있는 종이에 있는 이런 뭐 기호들이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행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약간 어, 그 교육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학교에서 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문자를 가지고 대화하는 장소 같은 거 그런 게 좀 떠오르는데 문자관하고는 그, 지- 네네, 주신 말씀하신 안데르센은 근데 기본적으로 쓰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 세미나 하다가 선생님들도 그러시죠. 이거를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걸 쓰면 좋겠다. 그 방식이 아니고 안데르센은 방에서 혼자 써가지고, 어떠냐? 이렇게 가는 거죠. 일단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또 지금 주신 말씀 들으니까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이런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근데 이제, 동화 전체는 인쇄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태도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어린이들이라기보다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진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이 수탉 같은 경우에. 근데 극으로 되면 재밌을 것 같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161이 그림 카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다가 이것도 쓰여진 거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읽게 됐고 넘어갑니다. 덴마크 전설 이것도 그때 왜 역사책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그 다음 가는데 행운의 표
피어 맞죠? 깜짝 놀랐네. 이렇게 길 줄이야. 이거는 그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지금 동화 아니지. 동화는 짧은 게 동화 아니야, 기준이? 무슨 이게 뭐 거의 70페이지 아니야, 이거? 아니, 70페이지 더 되나? 80페이지 되는 거야. 더 되네. 아, 정말 길어. 어, 그래서 깜짝 놀랐다. 어? 자, 166의 사람들은 말한다. 여기서부터도 이것도 문자 얘기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1250 사람들은 말한다. 이게 앞에 하나 더. 아, 명필가 1, 그렇지. 개골개골. 아, 164부터 해야 되는. 개골개골. 얘도 말하고 있죠. 신문인데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개골개골. 신문을 원했는데 이 신문을 주필이 누가 될 거냐 이런 걸 하면서 개골개골. 신문에 대한 안데르센 생각도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165의 명필가 보면은 명필을 필요로 하는 직업. 근데 실제로 다른 일 능숙하게 하는데 명필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뽑았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원래 작가였는데 글씨가 예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글씨가 예쁜 걸로 이렇게 끝나죠. 내 작품이에요 하고 명필가는 말했다.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글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여지는 거랑 쓰는 내용이랑 똑같고 쓰여진 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어, 그 쓰는 건 이런 게 가능하죠. 정혜숙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오선민이 말했습니다라고 라고를 붙여서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로 박스를 치면 최종적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사람의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을 잘 아유 알았어요. 다시 그러니까 남의 말 베껴 쓸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 아닌 거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은 그게 조금 어려워. 내 생각이 아닌 거를 옮기더라고 해도 뭐가 이렇게 뭐 태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좋게 생각하는지 나쁘게 생각하는지 들으면 알지 않습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저 욕이다. 오선민 쌤에 대한 욕이다 저거. 이런 저거는 그냥 조금 쳐주는 거네. 이게 다 묻어나요. 근데 글은 그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아닌 걸 옮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명필가가 1249의 밑에 셋째 주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마음을 가진 명필가. 그러니까 글씨는 너무 예쁜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그런데 1250. 모든 작가들을 뛰어넘고 싶은데 안 돼. 글씨만 좋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뭔가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넷째 줄 마지막에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글. 너무나 형편없으면 인쇄 오류라고 쓰곤 했다. 그러니까 그게 없고 난 대단해 작은 신이야 작지도 않은 신이야 정말 말도 안 된다 결국 죽었다 사망기사 실렸다 이래가지고 뭐야 그럼 글씨만 잘 쓰다가 죽었네? 이런 거죠. 글씨 그러니까 그 이 글씨 있잖아요 글씨 이 매질이 사람들한테 약간 내 거 아닌 거 약간 좀 뜨는 기술 같은 거예요. 이 글에 대한 느낌 선생님들은 어떻게 오십니까? 이게 안데르센이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신원서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선비가 뭐 얼굴도 아름다워야 되고 글씨를 잘 써야 된다 할 때 이런 명필가는 아니죠. 자기의 그러니까 그 인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전이라든가 뭐 성인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넣는 글씨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글씨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지금 안 중요해. 이게 인쇄가 되면 더 안 중요하죠. 제가 필기를 어떻게 하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책이 되는 과정에서. 그거 되게 재밌죠. 지금 책이 되려면 내용만 만드는 거예요. 제 필체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되는 때 이 언어 자체가 원래 언어라든가 표기라든가 이런 거는 이 몸에 완전히 붙고 서에 가는 그 인격, 인품 이런 거 다 오겠죠. 그 조선의 명문장가들은 글씨도 잘 쓰고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이런 데에서 이 매질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지만 나랑은 상당히 이렇게 분리된 것으로 안데르센이 느끼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 음. 그런데 그렇게 자서전 쓰는 걸 좋아. 네, 예, 그런 게 뭘까? 그 신문을 그렇게 비판하긴 하는데 신문에 뭐 그런 뭐 뭐지? 일방적인 정보 전달? 아, 뭐 이렇게 거리두기 네네네, 이런 거 비판하고 있는데 안데르센 동화를 읽다 보면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동화에. 네네네. 네, 그래서 아, 됐네요. 자,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은 쓰는 사람한테는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못 써도 되는 거고.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는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제가, 알아서 따라오세요. 지금 제가 지금 고생을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거는 안데르센은 동화라는 장르에 관심이 많았어요. 동화라는 장르에. 디킨스도 있고, 당대 이제 소설 다 읽었을 텐데도,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문자가 누가 어떤 걸 써야 비로소 참되다고 할 수 있다에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아무나 쓰고 있다에 대한 반발심과 진짜 이걸 써야 돼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진짜 이건 뭐냐면 참된 내 마음의 진정성, 예술적인 욕망, 상대에 대한 깊은 사랑 이런 것이 쓰여져야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진실 이런 걸 써야지 누구에 대해서나 네가 모르는 거나 뭐 거짓말이나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이런 거 갖고 현상 자체를 긍정하는 소설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환상을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요정이 나라는 저게 참된 거야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안데르센은 요정이 참된 게 아니고 요정에 대해서 내 느끼는 이 감정이 진실된 거고 써야 된다면 요걸 써야지. 요정을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 이 안데르센의 동화 안에는 글은 되게 글이라는 매체는 되게 중성적인 거고 그래서 지금 아무나 개나 소나 쓰고 있는데 바로 이런 걸 써야 된다는 점에서 개나 소나 쓰는 글의 특징을 비평이라고 여러 군데서 말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신문 기사류, 가십류 이런 거 참된 거 이렇게 가고 오늘 나온 거 그 행운의 피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연극 대본이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그너 수준의 오페라 극 이렇게도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네. 안데르센이 그 동화에 집착한 이유를 네. 이제 다 생각해 보면 네. 그걸 구현을 하잖아요. 네. 네. 글자를 약간 보완하는 네. 네. 그런 장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아주 좋네요. 그, 아주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핵심인데 글자를 보완하잖아요. 이게 문자잖아요. 그 두 개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인쇄기가 있는 시대의 일이고 정근대 사회는 문자를 몰라도 뭐 했고 문자를 쓴다면 한문인데 우리도 예를 들면 저쪽은 라틴어고 뭐 그렇겠지. 그거 자체가 되게 수준 성스러움 현자 격식 뭐 경전 이렇게 다 붙여 있잖아요. 요게 떨어진다라는 거를 연구하는 논의가 이제 되게 풍부하게 있고 근데 일본에서 이게 어떻게 분리되는가에 대한 연구서를 번역한 분이 우리 일본어 가르치시고 계신 이한정 선생님이신데요. 요게, 어, 그게, 그 책의 제목 너무 좋죠. 과거의 목소리. 이 책 진짜 재밌는데, 책을 딱 열면 이게 영어로 된 책이고, 작가가 일본 선생님이거든요. 이 책이 영어로 나오기까지 5년이 걸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영어 어려우셨구나. 그 다음 날면 일본어판 서문이 나와. 이 책이 일본어로 번역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가 그 일본어판 서문이네.
그 다음에 한국어판 서문이 나 그게 뭐냐면 한국어로 번역하기까지 그로부터 10년이 걸렸다는데 그 날짜와 출간 날짜 사이에 5년의 간극이 있어. 진짜. 아, 그런데 이제 요런 거, 요 차이인데 지금 핵심은 보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 틀을 꼭 기억해 두시면은 이제 요거는 다른 주제긴 하지만 이 재밌으시죠? 이런 거대한 근대어를 출연시키는 이 언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대격돌이 벌어지거든요. 언문일치가 소리와 음성이 똑같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세부로 들어가면 소리의 문자를 맞춰라. 문자의 소리를 맞춰라의 논쟁입니다. 한국어 있잖아요. 사투리. 그냥 한국은 지금 문의 언을 맞추신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게 뭘로 싸우게 되냐면 결국 모음 갖고 싸워요. 아래 아 같은 거 없어졌잖아요. 막 요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연구하신 분은 다다음 주에 인문세에서 제일조선인에 대한 그 특강 꼭 들어보시고 그 이현숙 선생님이 사회언어학자고 요 부분을 연구하신 거여서 그 논리가 되게 정치하거든요. 근데 다시 안데르센으로 돌아오면 안데르센은 말한다는 것과 쓴다는 것과 그 이 공동체와 이런 구현하는 이 음성의 소중함과 진실성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그리고 그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동화라는 장르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그 수영쌤 말씀도 너무 좋네요. 동화는 기본적으로 문자화 되지 않는 세계, 그 해죽쌤 쓰신 것처럼 설화적 세계, 민담적 세계, 굳이 문자로 안 가도 되는 세계에 있는 거였으니까 문자로 세계로 넘어가려면 그 힘 같은 걸 좀 끌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몇 가지를 가설을 세워보고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이거 검증하면은 좋겠고 계속 말합니다. 이 말을 뭐 말이냐 말한다 저 1, 2, 5, 1에도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다 여기서 그치자 이 다 말하는데 말하는 걸 써. 이렇게 돼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보면은 1, 2, 5, 6. 이 해제도 보셨겠지만 안데르센 둘러싼 설명이나 해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라는 거를 보면은 위에서 둘째 줄 낭만주의 작가 이런 것도 있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 민간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작가가 안데르센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시 다 돌아 달려간 거예요. 도대체 덴마크적인 건 어디 있을까? 덴마크의 참된 소리를 찾아서 그런데 안데르센은 일상적 구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데르센이 유명하게 된 건 덴마크 안에서는 그 동화를 딱 보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런 거였나 봐요. 구어성 같은 거. 그러면 수정씨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그 어디서 본 건데 안데르센이 글을 쓰면서 네네. 아, 입이 아프다. 좋네요. 이렇게 네네. 말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네네네.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네네. 오늘 수업을 네네. 들어보니 아, 이런 이야기인가 보다. 네. 말을, 근데 이게 일상적 말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통사회에서. 쓴다면 왕의 말, 성현의 말을 써야죠. 우리가, 선생님, 당신 휴지 좀 주세요. 이거를 왜 써요? 그게 쓸만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데르센은 그것이야말로 쓸만하고 왜 그러냐면 그거를 말한 사람이 참 중요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가 아주 복잡하면서도 재미있네요. 내가 한때 왕처럼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왕도 A고 나도 C라고. 그러니까 내 말도 중요해.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이게 중요하려면은 왕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세끼 먹는 거고 왕도 알을 알아 그러지. 그러면 뭐 알을 똥이라 그러니? 뭐 이런 수준의 거여서 내용적 가치가 아니고 이 표현적 가치에만 집중하는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호를 되게 강조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특별하게 지금 설명되어 있으니까 동시대에 동화를 이렇게 채취한 사람들이 구호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보면은 되겠네. 이 구호는 뭐냐면 이야기 잘하는 할머니가 옛날에 말이야 우리 동네에 그 이순신 장군이 있었어 이거 아니고 내가 오늘 아침에 빵 먹었다 이게 구호예요. 구호. 구호의 정의는 일상적 바람이죠. 일상적 바람. 되게 지금 양이 많네요. 연하 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제가 중간에 좀 놓치긴 했는데, 안데르센은 그러면 약간 평등한 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네. 아까 초반에는 또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라고 아,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 제 질문 좋고 평등하죠. 그런데 이 평등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 진실을 써야 돼. 신문이나 비평가들은 그냥 재밌고 내일이면 달라질 얘기만 써. 이런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여기도 본연 내 음, 본연의 진실, 가치 이런 진짜, 거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기독교적인 그 시대 배경에서의 그런 걸로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이전 안데르센의 이전 시대에는 써야 된다면 현자의 말, 성인의 말. 안데르센의 시대에 인쇄기술이 발달을 막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써야 됐고 쓰게 됐고 또 학교 가야 되고 임금 노동자가 돼야 되니까 쓰는 필요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쓴다는 거라고 하고 쓰여진 거의 가치 자체가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또 안 읽어도 됐는데. 그런데 그런 문자관의 변화에 대해서 안데르센은 이제 달라진 문자관이 담아야 될 게 옛날처럼 현자나 성인의 말이 아니라 그냥 필부의 개인적 진실이어야 될 것 같아. 그 개인적 진실은 그런데 주장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거죠. 이게 뭐, 요 정도는 제가 설명을 잘 드렸을까요? 그 안데르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진정성에 되게 많이 주목을 했다. 그리고 그런 거를 갖고 있어야 이 문자 문화가 달리는 거친 정보의 시대에 그 다음에 뭐 매뉴얼화되고 상업적 가치만 절대로 보는 시대로부터 이렇게 건강한 자기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 같기는 하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품 안에서 주인공들이 되게 내적 진실을 붙들어야 된다는 요 안데르센의 문제의식 때문인지 주인공들이 되게 혼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끝까지 뭐 두 명, 세 명 꼽겠네요. 죽을 때까지 사랑했는데 같이 사는 경우 세 커플 되나? 두 커플인가? 한 커플인가 싶죠. 지금 다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인 것 같아, 하나. 아닌가? 한 3도 아니죠? 감옥에 가네, 혼자. 그 감옥에 가네. 한 커플이. 하나. 아, 마지막까지 혼자 있었어. 그 다음에 그는 위대한 창작력, 재능을 타고났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적 진실이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그 내적 진실 자체가 되게 고립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연하 쌤 어떤 생각이? 근데 지금 그럼 이때부터 이런 요구가 많아지니까 지금도 다들 진정성이라는 말과 네. 내가 다 진짜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다들 표현하는 예, 예. 내가 진실이고 내가 지금 약간 사회적인 어떤 이슈도 그렇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나는 진실 다 서로 다 어떤 사건에서 나는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글
글 쓰는 거, 글 쓰기, 지금 뭐 작가가 더 많은 읽는 사람보다 작가가 더 많은 시대라고 하면서, 어? 정말, 자신의 진정한 마음과 진실성을 막 엄청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냥 이 진정성이라는 게, 이때부터 그럼 그래서 고립되고 다 혼자가 지금까지 다 혼자이게 된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의 일반적인 설명이죠.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예인데, 다들 열심히 했대요. 아, 그걸로 끝이야. 아, 그러면 그거를 쳐줘야 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니, 제가 그 유노북스, 그 편집자가 작가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아니, 듣는 내가 불편한데 힘들게 말한 네가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것도 나고 힘든 너까지 걱정해야 되냐? 작가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뭔 소리야, 이게 지금. 그러면 무례한 말 해도 돼? 이러는 거고, 제가 얼마나 이 진정성,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요게 어제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그게, 그거 뭘 열심히 하는데, 뭐, 요런 거. 그러니까, 진정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하면. 요런 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안데르센은 여기다가 이제 그렇게 못되게는 쓰지 않고, 예술 이렇게 해서 사회적 공헌도 같은 건 넣어놨죠, 사회적 공헌도. 막 이렇게 관객이 좋아하고, 나중에 그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할 수 있네요. 내면이 강조되는 거 있잖아요. 내면이 강조되는 거. 내가 얼마나 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는지, 그 증명할 길 없는 거 막 주장하잖아요. 어, 나는 너를 생각했어. 아니야, 표현해. 어, 요런 거가 되게 아이러니인데, 껍데기가 매우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내적 진실이 중요해졌다고 이 문자론을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고, 오히려 껍데기가 덜 중요한 데서는 그냥 드러난 그대로 이렇게 간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복잡한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선명하게 다가오는 건 안데르센은 쓰여지는 것과, 그러니까 어, 서울은 아름다워라는 문장은 실제 서울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도 없고, 서울은 좀 더럽고, 좀 간극이 있다는 거를 지금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러면 온몸으로 느끼는 걸로 끝나도 되죠. 그런데 진실된 문장을 써야 돼. 참된 가치를 써야지라고 하면서 동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왔는데요. 동화에 대한 정의도 지금 달라지고 있고 안데르센에 와서 그러네요. 해숙쌤 어떠시고 유리쌤 어떠신지 두 분 말씀드리면서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해숙쌤 어떠십니까? 음, 뭔가 선생님, 저는 이제 중간에 좀 길도 많이 읽긴 잃었는데, 그 네네. 진정성을 표현하는 글을 쓰기 위한 노력이 문자의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현실에는 더 음, 많이 가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약간 진정성을 굉장히 드러내고 싶으면서도 또 그걸 감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벗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걸 또 찾아야 되는, 그건 단지 이거 게임이라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거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뭔가, 네네네. 네. 이게 되게 사람들이, 새로운 음, 수치라고 월터 옹 선생님의 구술문화, 문자문화라는 책에 있는데 옛날에는 어, 기본이 발화가 뭐냐면은 약속이 약속. 그러니까 이게 선언하면 그게 너무 큰 무게를 가지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때 바람이 다 들었고 그때 딱따구리가 있었는데 지금 뒤에 가서 딴소리 할까 이런 정도로 말의 무게 그런 데서 쓰기 때문에 말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걸 약간 이렇게 보완하는 문자 아니면 현자들의 말씀도 원래는 태초에 말씀이 있을 때 음성을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지금은 쓰고 확인하고 위진하면 또 보완하고 이 쓰는 거 그러니까 문자 중심으로 매체에 의탁해 간다. 그러니까 쌤이 그런 부분이고 과거나 지금이나 진실됨을 요구하는 거는 똑같고 이거 좋네요. 유리쌤 어떠십니까?
갑자기 이제 글을 쓰잖아요. 종이에, 하여튼 글을 쓸 때, 저 반말로 쓰기도 하고 존댓말로 쓰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네. 해숙쌤은 존댓말로 쓰시는데 저는 그게 더 구어체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후자라 다스시 책도 존댓말로 돼 있는데 그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외향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외향적이요. 예, 반, 뭐뭐 한다라고 쓰면은 좀 더 성찰적인 느낌이 들고 내향적인 것 같아요. 내면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홈페이지나 뭐 페이스북 같은 매체에 쓰여지는 글들은 많은 경우에 존댓말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막 직접 만나서 할 때 존댓말로 하듯이. 네네. 그리고 광고도 일상회화처럼 말 걸듯이 존댓말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반말로 자기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갑자기 존댓말하고 반말 생각이 좀 났어요. 네. 그 글을 쓸 때 높임말을 쓰면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이거 제 경험에 그 두 권을 높임말을 가지고 썼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가? 두 권인가요? 저의 독자인. 그 높임말을 쓰게 되면은 상대를 제가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이 늘어났습니다. 자체가 다보다 단수도 많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앞에 사람을 보고 간다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지요. 이렇게 되는데 다체로 가면 이게 그 상대를 무차별적 다수를 향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그 입장을 가져요.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 제가 A도 생각해보고 B도 생각해봐서 이렇게 갈 수가 없고 저는 C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단정을 하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양이 주는데 실은 압축되고 있고 이게 검토는 더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문장 힘이 아주 많이 실리게 되는 거를 느껴가지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 정도를 높임말로 책을 써본 게 배운 게 많이 있는데요. 당분간은 다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뭐가 구어투냐에서 사실 승자체 자체가 완전히 또 중성적인 거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약간 위장하기도 하죠. 위장하기도 하고. 네, 해숙쌤. 선생님, 제가 갑자기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예. 제가 유리 네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너무 저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에서 그걸 썼냐면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건 내 생각이니까 들어주세요. 들어라라는 거고 제가 다른 책을 읽을 때 왜 가체가 어려웠냐면 전 제가 읽는 입장에서 제가 글을 쓴 사람의 입장이 돼야 되는 느낌인 거예요. 마치 제가 소리 내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좋네. 네, 아주 좋네. 근데 그게 어려워서, 저는 약간 네. 객관화시킨다? 내 얘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라? 네. 약간 이런 오만한 네네, 일이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네. 생각을 했고, 제가 책을 항상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이거 내 생각 아닌데 마치 내 마음속에 저희 되게 묵독을 네네. 하잖아요. 그게 항상 네네네. 되게 갈등인 거 책이 진도를 못 나가는 이게 약간 약간 네네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선생님들은 어떠셨는지 조금만 더 아, 말씀 해주세요. 네네네. 네. 각자 얘기해 보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선생님 적어주세요. 자, 습니다와 다치에 대한 수정쌤 생각은?
그 헬스쌤 말을 들으니까 그 잘나가기도 하는 그 손에 아, 그 책이 떠올랐어요. 다 보셨어요? 예, 예전에 읽어서 지금 기억은 네네, 없는데 그 네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그런 뭐지? 그런 그 어, 두려움인가? 네네네. 아, 그게 네네. 느껴졌어요. 헬스쌤 말씀에서. 네. 또, 연하쌤은 어떠십니까? 근데 저도 책 글 쓸 때 아까 뭐뭐 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걸, 그러니까 뭐뭐인 것 같다라는 걸 진짜 안 쓰려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읽으면서는 저의 추측이어서 인 건가? 약간 이런 의문문가? 인 것 같은데 약간 근데 이거 아직 제가 뭐 장악하지 못했고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그거를 여기서 일단 확정을 짓는 게 맞을까 싶다가도 이게 좀 음, 약간 제가 덜 자신감이 생기면 인 것 같다 뭐 약간 이렇게 마무리를 하거나 하기도 하고 이제 선민쌤 책도 달림 책도 이제 몇 권은 그렇게 뭐뭐해요 약간 이렇게 그 설명문으로 강의식으로 그냥 녹취한 거를 한 걸로 했었을 때는 되게 강의 듣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색다른 순수하게 강의 안 하고 문어로 한 거니. 아 그 신화식 아니 그거 신화의 식탁 그거 네네. 저 강의 세미나랑 같은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앉아서 썼어요. 그런 효과를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헬쌤 말씀하실 때, 어, 요게 중성적이기 때문에 자체가 중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입장이 없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나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은 이렇게 강제력이 있다. 그리고 독자가 그 주제나 그 문장에 바로 자기를 이렇게 감정이입하고 동의하고 갈 수가 있죠. 그 자체가 오선민 게 아니고 일반론이니까. 근데 쓴미다체에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인상이 되냐면 쓴미다체는 그 거리를 남겨둬요. 이건 오선민 개인의 의견이고 내가 뭐 들을만 하면 듣고 안 들을만 안 들었는데 난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해. 이런 효과가 있네요. 쓴미다체가. 그러니까 쓴미다가 거리를 더 벌어뜨리는 거죠. 더. 이 경어가 관계를 벌어뜨려요. 그 느낌이 오시죠? 친구한테서만 말을 낮추잖아요. 제가 강학원 와가지고 청년들한테 반말 안 하는데 진짜 친하지 않으면 제가 제일 친했던 유나 쌤한테도 반말 안 쓰거든요.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조정이 좋고 그리고 사춘기 애들 부모한테 높임말 시키는 게 둘 다 좋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도 제가 어디서 보게 됐는데 우리가 경어를 쓰는 게 멀다기보다 다채로운 관계를 보고 가는 거죠. 다르다. 뭐 저랑 저만큼 계세요. 뭐 이런 건데 반말은 완전히 줄이는데 그 반말이 가까움도 있고 중성적인 느낌도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어,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동화책일 경우에 설화기 때문에 설화적 차원은 구어도 문어도 아니죠. 그러니까 설화는 그냥 이야기잖아요. 씁니다는 아니고 다도 아니죠. 그건 우리 모두의 거니까 요까지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은 저랑 독자가 있잖아요. 내 거, 독자 거. 그런데 문체가 이르니까 동의해 주세요. 자체가 되고 습리자체면 의견이지만 들어주세요. 이렇게까지 지금 토론이 된 건데 설화 있지 않습니까? 해숙 선생님 말씀하신 그 여러 뭐 민담 전설 이거는 너랑 나랑 분리되기 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말고 습니다 다음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습니다로 쓰였던 공주 뭐 다로 쓰였던가 이거는 언어화된 거고 여기까지가 됐네요. 그러면 해숙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언어화된 것은 약간 이 문자와의 거리가 조금 더 네네. 새로워진 것 같아요. 이게 네네. 그게 시대에 따라서 분명히 변화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 말 설화나 이런 것들은 문자가 또 아니었고 언어였던 것들이 문자화된 거고 또 다시 문자에서 언어화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복잡하지만 이 동화라고 하는 그 민담, 전설, 설화, 안데르센이 지금 참고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스미다체도 다체도 없던 시절에 우리 모두가 모두의 말로 함께 발화를 하는 것일 뿐이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되겠네요. 진짜로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지금 수정 쌤 어떤 생각이?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뭐 누가 주인공이 뱉은 말이 그 네, 주인공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옛날 네, 동화는 옛날 네, 그 동화. 지금 맞아. 지금 여기는 이 그 한스의 말인 거예요. 그런 걸 안데르센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 어렵네요. 다시 저를 위해서 정리를 하면은 산업사회 이전에 인쇄문화가 발달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막 인쇄문화가 발달이라기보다 인쇄문화가 이게 창궐하기 이전에 그냥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공유재산처럼 갖고 있으면서 백설공주가 그때 계모를 만나가지고 이게 나이기도 하고 백설공주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어떤 공주죠. 각각 어떤 그 좋은 그러니까 가깝게 느끼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럴 때 안데르센은 그 공주가 실은 이런 욕망이 있었고 이런 방식으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 진실이 있는 발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발화에서 개인적 발화를 해야 돼로 안데르센은 갑니다. 근데 안데르센의 이러한 생각에 갖게 한 계기는 뭐냐면 산업사회에 신문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자기 말도 아니고 그냥 가십거리로 떠드는 말, 정보화된 말, 그거 말고, 그러니까 말의 요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 될까요? 쉬어볼까요? 네. 10분을 쉬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